돈은 어디 있어? 주먹이 할아버지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눈보라치는 골목, 양복 입은 사내들이 노인을 짓밟고 있었죠. 제발, 그만. 피가 흘렀습니다. 배달 가방을 맨 28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나가야 해. 내일 월세도 못 내는데. 그런데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기 그만두세요. 사내들이 비웃었습니다. 꼬마야, 너도 맞고 싶어? 소녀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저 작은 선택이 온 세상을 뒤집을 거라는 걸.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항만 근처 골목은 눈보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풍이 컨테이너 사이를 휘몰아쳤고 가로등 불빛마저 흔들렸죠. 배달원 하루는 오토바이 핸들을 움켜쥔 채 눈을 찡그렸습니다. 28, 일용직 배달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년이었죠. 헬멧 사이로 스며든 찬바람에 귀가 시렸습니다. 그런데 골목 안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들이 보였죠. 양복 입은 사내 셋이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돈은 어디 있어? 주먹이 노인의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눈 위로 쓰러졌죠. 흰 머리카락이 핏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하루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나쳐야 한다는 걸 알았죠. 내일 월세도 못 낼 판에 남의 일에 끼어들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거기 뭐 하시는 겁니까? 하루가 달려들자 사내들이 비웃었습니다. 꼬마야, 너도 맞고 싶어? 사내 하나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루는 몸을 숙여 피했죠.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배달용 로프를 풀었습니다. 항만 부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로프 매듭은 숨쉬듯 익숙했죠. 순간 하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로프가 사내 손목을 감았고 재빨리 매듭이 조였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었죠. 이 새끼가. 다른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하루는 옆에 쌓인 철제 파이프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파이프들이 골목을 가로막았죠. 제길. 사내들은 욕설을 뱉으며 물러섰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골목을 빠져나갔죠. 하루는 숨을 몰아쉬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따뜻한 국물만. 하루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 끼니도 막막한 돈이었죠. 그래도 하루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가까운데 포장마차 있어요. 눈보라를 뚫고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골목 끝 포장마차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죠. 아저씨, 우동 2개요. 하루는 마지막 남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죠.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루는 묵묵히 우동을 먹었습니다. 나도 내일 월세가 막막한데. 그래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 노인도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을 테니까요. 눈보라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 안 두 사람은 말없이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서며 하루는 말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상처가 깊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병원은 안 돼. 목소리에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뭔가 기록이 남으면 곤란하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하루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피 흘리는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그럼 제가 응급처치만 해드릴게요. 컨테이너 개조 원룸으로 노인을 데려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이 전부였죠. 하루는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항만 일용직을 하며 익힌 기본 처치 실력이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로 상처를 감았죠. 노인의 주머니에서 낡은 키링이 떨어졌습니다. 은빛 고리가 부러져 있었죠. 이거 고쳐드릴게요. 하루는 가느다란 철사로 매듭을 만들어 고리를 연결했습니다. 항만에서 배운 특수 매듭이었죠. 노인은 키링을 받아들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인이 떠난 뒤 하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컨테이너 철판이 차가운 달빛을 반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숫자들이 머릿속을 짓눌렀죠. 내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든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돈이면 이틀은 버틸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잠은 왔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이 스르르 의식을 놓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앞 골목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하루는 창문으로 내다보았죠. 검은 세단 서너 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벤츠급 차량들이었죠. 정장 차림 남자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제 그놈들이 보복하러 온 건가?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로프 하나로 막아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 답이 없었죠. 수행원 중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오하루 씨 여기 사십니까? 이웃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루는 문 뒤에 숨어 숨을 죽였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행원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골목 입구를 막고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하루는 뒷문으로 도망칠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경찰을 부를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태도가 어제 그 양복 사내들과 달랐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모시러 온 것 같았죠.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하루 씨 계십니까? 하루는 손을 떨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제 도와준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저들은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하루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행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노인이었죠. 하루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젯밤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피투성이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노인 뒤로 비서와 경호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누가 봐도 거대 기업 회장의 위엄이었죠. 오하루 씨 맞습니까? 비서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죠.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젯밤 고마웠네. 내가 백태곤이라고 하네. 하루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백태곤, 이 나라 굴지의 해운 그룹 회장이었죠. 제가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루가 말을 흐렸습니다. 백태곤은 비서에게 눈짓했죠. 비서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백지수표였습니다. 목숨값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쓰십시오. 하루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멸감이었죠. 저는 돈 때문에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태곤이 눈을 가늘게 떴죠. 그럼 뭘 원하나? 하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구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제 마음을 재단하지 마세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수행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굳었죠. 회장님께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백태고는 잠시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이네. 백태고는 수표를 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왔죠.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하겠네. 돈이 아니라 내 옆에 있어주게. 내 편이 되어주게. 하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어젯밤 내가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도왔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이야. 백태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주변엔 다들 뭔가를 바라고 있지. 돈, 권력, 자리. 하지만 자네는 달라. 그런 사람이 필요하네.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백태곤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네. 내가 판단할 일이야. 비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보는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하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의 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요. 시간을 드리겠네. 생각해보게. 백태고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금박이 찍힌 고급 명함이었죠. 연락 주게. 기다리겠네. 차량 행렬이 떠났습니다. 하루는 명함을 들고 골목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저 애가 무슨 일을 벌인 거야? 회장이라니 무슨 사기하냐? 하루는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이 독촉장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학자금 대출.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죠.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태곤. 그 이름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 사람들 눈빛 날 믿지 않아. 비서와 수행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경계와 적대가 서려 있었죠. 하루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하나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죠. 하루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후 하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백태곤 회장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전갈이었죠. 장소는 강남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하루는 낡은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가진 옷 중 제일 나은 거였죠. 고층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가 눈빛으로 훑쳤습니다. 초라한 차림새가 이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실 앞에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에는 백태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하루 씨, 이쪽은 내 조카 백준혁이네. 회사 전무를 맡고 있지. 백준혁은 냉소를 띤 얼굴로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가 인사했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학기록, 알바 내역, 심지어 어머니의 병원비 연체 기록까지 적혀 있었죠. 조사를 해봤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휴학생이더군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삼촌을 우연히 구했다는 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얼마 받기로 했죠? 하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긴요. 요즘 이런 수법 많습니다. 약자인 척, 은인인 척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준혁은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탁! 책상 위로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하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백태곤이 나섰습니다. 준혁, 그만하게. 삼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애들한테 한번 넘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하루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준혁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그걸 이용해 남을 속이는 건 범죄입니다. 하루는 폭발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돈으로 세상을 가를 수 있다고 착각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누굴 속이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사람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게 당신 눈엔 사기로 보입니까?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말대꾸야. 손이 올라왔습니다. 하루의 뺨을 향해 휘둘러졌죠. 하루는 반사적으로 손목을 잡았습니다. 항만하역에서 익힌 실전 기술이었습니다. 손목을 비틀자 준혁의 중심이 무너졌죠. 쿵! 준혁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하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비서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루를 끌어냈죠. 나가십시오. 당장. 하루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죠.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터넷 기사 댓글창이 난리였습니다. 백태곤 회장과 젊은 여자의 수상한 만남. 회장 조카 폭행한 20대 여성. 정체는? 익명 게시판에는 더 악랄한 글들이 올라왔죠. 꽃뱀 맞네. 돈 노린 거 빤하잖아. 폭력녀가 뭘 믿고 저래. 하루는 컨테이너에 틀어박혔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협박 문자가 쏟아졌거든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하게 살면 뭐해 결국 더러운 프레임이 이기잖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하루는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에서 백태곤의 명함을 꺼냈죠. 진실은 제가 증명하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하루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항만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컨테이너를 나르고 로프를 묶고 밤낮 없이 일했죠.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졌고 아버지는 그 밑에 깔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죠. 회사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긴 건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만 실렸습니다.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로 사망. 단 한 줄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백태곤 회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연락해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죠. 준혁이가 지나쳤네. 미안하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애도 나름 사정이 있네. 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날 이용하려 들거든. 하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자식과 사위는 날 지갑으로만 봤네. 회사를 넘겨받으려고 온갖 수를 썼지.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했네. 증거를 모으려고 말이야. 그날 밤 자네가 아니었으면 진짜 죽었을 거야. 하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돈과 권력 속에서 진짜 사람을 찾지 못한 노인의 고독이었죠. 자네가 필요하네. 자네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회장이 하루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 곁에 있어주게. 가족처럼. 하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돈 없어서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가요. 그리고 백태곤이 보였습니다. 돈은 있지만 외로이 죽어가던 노인이, 돈이 있든 없든 결국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누군가가 또 돈 없는 죽음이 되게 두지 않겠어요. 회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잃지 않을 거였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지키는 일, 그걸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흘 뒤 백태곤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병원 발표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준혁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죠. 회장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경영권을 제가 승계하겠습니다. 위조된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회장의 도장이 선명했죠. 하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컨테이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하루 씨, 회장님이 급히 보자십니다. 비서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따라 나섰죠. 차는 항만 부두로 향했습니다. 냉동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하루는 불안해졌죠. 여기가 왜? 뒤에서 누군가 밀었습니다. 쾅! 철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죠. 미안하지만 당분간 여기 있어야겠어.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기가 밀려왔습니다. 냉동 창고였습니다. 하루는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항만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컨테이너 구조는 눈 감고도 알았죠. 환기구를 찾았습니다. 볼트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허리춤 로프를 풀었습니다. 매듭을 만들어 볼트에 걸고 지렛대처럼 당겼죠. 삐걱. 볼트가 풀렸습니다. 환기구를 빠져나와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이 펼쳐졌죠. 하루는 창고 뒤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낡은 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물건이 보였죠. 키링이었습니다. 하루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날 밤 고쳐준 그 키링이었습니다. 은빛 고리에 하루가 매듭으로 연결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키링을 열자 작은 저장칩이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숨을 죽였습니다. 휴대폰에 칩을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죠. 영상이었습니다.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백태곤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던졌죠. 도장 찍으세요. 이건 회사를 넘기는 서류잖아. 안 돼. 그럼 이 영상을 언론에 뿌리겠습니다. 삼촌이 탈세한 증거들이에요. 준혁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조작된 거야. 누가 믿겠어요? 언론은 제 편입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하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작은 선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키링을 고쳐준 것, 그게 회장의 마지막 증거를 지켜낸 거였습니다. 하루는 달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곳이었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하루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준혁이 회장을 협박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조작은 당신이 했죠. 회장님을 협박해서 도장 찍게 한 게 바로 당신이에요. 하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이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죠. 준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강남 호텔이었습니다. 정문은 경호원들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직접 지시한 거였죠. 출입자 명단에 없으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 하루는 정문을 포기했습니다. 호텔 뒤편으로 돌았습니다. 주방 입구가 보였죠. 직원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습니다. 하루는 빈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총회장까지는 3층을 올라가야 했죠. 계단을 오르는데 경호원과 마주쳤습니다. 여긴 직원 출입 금지야. 하루는 카트를 밀며 대답했습니다. 음료 보충 지시 받았어요. 경호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순간적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카트 밑에 로프를 잡아챘죠. 로프가 경호원의 발목을 감았습니다. 재빨리 매듭을 조이자 경호원이 비틀거렸습니다. 이런, 하루는 경호원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목과 발목을 묶어 파이프에 고정시켰죠. 미안해요. 잠깐만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총회장 앞이었습니다. 문 앞에 경호원 둘이 더 서 있었습니다. 하루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냈죠. 저장칩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이걸 틀어야 해. 하루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루는 옆으로 피하며 무대를 향해 뛰었죠. 잡아.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루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이 프로젝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장칩을 꽂았습니다. 당장 멈춰.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하루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회장실이 보였습니다. 백태곤과 준혁이 마주 앉아 있었죠. 도장 찍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회사를 넘기는 서류잖아. 안 돼. 그럼 이 영상을 언론에 뿌리겠습니다. 삼촌이 탈세한 증거들이에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저건 조작이야.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루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병원비도 제가 조작하겠습니다. 삼촌이 그날 밤 죽은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살인 미수까지 계획했다는 거잖아. 한 주주가 외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막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죠. 백준혁 씨 협박, 문서 위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총회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루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이었습니다. 백태곤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지 이틀째였죠. 하루가 병실에 들어가자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먼. 회장은 하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만 구한 게 아니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기업보다 더 큰 걸 지켜줬어. 사람의 존엄을. 하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한 건 별거 없어요. 아니야. 자네는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봤어. 그게 세상을 바꿨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병실은 따뜻했습니다. 하루는 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항만 부두 한쪽에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희망항만 자립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죠.
백태곤 회장이 세운 재단이었습니다. 태곤마린이라는 거창한 이름 대신 항만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육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루는 재단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회장 손녀 같은 호칭은 거절했습니다. 시혜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원했거든요. 현장 책임자로 일하고 싶어요.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루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평일엔 강의실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미뤄뒀던 학업을 다시 이어갔죠. 주말이면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항만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는 응급처치와 안전교육을 진행했죠. 로프 매듭은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사고 날 때 생명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청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죠. 장학 상담도 열렸습니다. 학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재단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는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독촉장을 받으며 절망했던 그 시절이요. 이젠 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루는 회장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포장마차였죠. 아저씨, 우동 2개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이 나왔습니다. 회장이 젓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날 그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꿨네. 하루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돈 말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우동만 먹지 말고 야채도 드시고요. 자네가 언제 이렇게 잔소리꾼이 됐나? 둘은 웃으며 국물을 마셨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 노인과 배고픈 청년이 나눴던 따뜻한 한 끼.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화려한 벤츠가 인생을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인 것도 아니었죠. 누군가를 사람으로 본 마음, 그게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항만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컨테이너가 실려갔죠. 아버지가 일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이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곳이 될 거였습니다. 하루는 우동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에 새 장학생 면접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그럼 당연하지.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눈보라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추운 날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작은 용기,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그게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